왜 그냥 걷는 걸 넘어서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냥 걷기 운동만으로는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다룬 자료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 속에 담긴 여러 연구 결과들, 그리고 또 실제 경험담들을 통해서요. 조금 더 강도 있는 운동이 우리 몸, 특히 우리 뇌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관리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그걸 찾아내는 게 이번 시간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관리,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 빠지는 거 걱정하시면서 걷기를 정말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인데요. 평균 나이가 한 53세 정도 되는 분들 75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그냥 걷기 운동만 시킨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운동 후에 오히려 평균적으로 한 300g 정도 근육량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300g이요? 근육 지키려고 걸었는데 오히려 줄었다고요? 이거 정말 예상 밖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 커지고 또 강해지려면 이걸 어려운 말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어나려면 근육세포에 충분히 강한 자극, 그러니까 부하가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걷기는 생각보다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그냥 걷는 거는 부하가 약하군요. 그렇죠. 체중의 일부만 하체 근육에 전달되는 비교적 가벼운 활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성장시키는 건 당연히 어렵고 심지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심하면 오히려 근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 연구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력 유지뿐만 아니라 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심폐체력을 꼽잖아요. 이것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심폐체력이라는 게 단순히 심장, 폐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혈관 건강 상태, 또 혈액이 산소를 얼마나 잘 운반하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 시스템, 이게 다 관련이 있는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매년 약 1% 정도씩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매년 1%씩이면 10년이면 10%나 떨어지는 거네요. 이걸 막거나 좀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몸이 좀 힘들다, 좀 부친다 이렇게 느낄 정도, 즉 숨이 차거나 근육에 힘이 좀 붙이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아, 일부러 좀 힘들게 해야 하는 거군요. 우리 몸은 아주 영리하게도 딱 그 정도 활동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심폐체력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굳이 더 많은 에너지를 써가면서 높은 수준의 체력을 유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효율적인 요몸이. 그렇죠. 여기서 우리 몸이 편안함이라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아주 건강한 21대 청년 5명에게 3주 동안 다른 활동 전혀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도록 했어요. 3주 동안요? 가만히? 네, 그냥 누워만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냐면 단 3주 만에 심폐 기능이 무려 3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30%나요? 와. 이걸 신체 나이로 환산하면요, 약 40년 정도 늙은 것에 해당하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세상에, 고작 3주 누워 있었을 뿐인데 40년치 노화라니? 편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좀 아끼고 편안하게 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적절한 도전, 그러니까 약간의 힘듦이 없을 때 우리 몸의 기능은 더 빠르게 퇴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죠.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뇌는 무게로는 전체 체중의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나 된다고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 소비자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 괴물이라는 별명도 있죠.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이 막대한 에너지를 뭐 지방처럼 저장해둘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아시다시피 두개골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장을 못한다면 그럼 뇌가 막 활발하게 활동할 때 필요한 그 많은 에너지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얻는 건가요? 무슨 실시간 공급 시스템이라도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뇌는 필요한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그것도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뇌신경세포, 뉴런이 활동을 딱 시작하면요. 마치 옆에 있는 혈관에다 대고 어이, 나 지금 일해야 되니까 빨리 에너지, 그러니까 포도당이랑 산소 좀 보내줘!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아, 신호를 보내는군요. 네, 그러면 그 신호를 받은 혈관이 즉각적으로 확 넓어져서 해당 부위로 가는 혈류량을 확 늘려줍니다. 그러다 활동이 끝나면 혈관은 다시 원래 크기로 싹 돌아오고요. 이처럼 뇌신경과 혈관 사이에 아주 긴밀한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뇌세포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뇌에는 혈액 공급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런데 우리가 숨차게 운동하면 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활발해지잖아요. 이것이 뇌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걸까요? 와, 여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달리기처럼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우리 뇌에서는 BDNF라는 물질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BDNF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뇌의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죠. 이게 흔히 뇌의 비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의 비료요? 흥미로운데요? 네, 첫째는 새로운 뇌신경세포, 즉 뉴런의 생성을 돕습니다. 둘째는 기존에 있던 뉴런들이 더 많은 가지를 착착 뻗어나가도록, 이걸 신경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촉진해서 주변 뉴런들과 더 촘촘하고 강력한 연결망, 즉 시냅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아, 그러니까 뇌 안에 새로운 길, 즉 신경세포가 막 생기고 또 기존에 있던 길들은 더 넓고 튼튼하게 확장된다.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뇌가소성, 영어로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뇌는 한번 딱 완성되면 변하지 않는 그런 딱딱한 구조물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 학습,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력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조직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같은 걸로 특정 뇌 영역이 손상돼서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훈련을 하면요. 손상된 영역 주변에 건강한 뇌세포가 그 기능을 대신 떠맡거나 아니면 새로 생성된 신경세포의 도움으로 기능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희망적인 개념이네요. 뇌 가소성이라는 게. 하지만 이게 뭐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뇌 가소성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특히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잘 안 되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그런 과정을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힘든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뇌는 비로소 조금씩 반응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는 이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료에 소개된 환자분들 사례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 노력의 차이가 결과에서 정말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사례를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겁니다. 먼저 69세 남성 파킨슨병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처음 진단받고 한 5년간은 그냥 걷기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숨찬 운동의 중요성을 듣고 달리기를 시작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실행력입니다. 매일 스마트워치로 시간, 거리, 속도, 심박수 다 기록하시면서 심지어 새벽 2시에도 운동장을 달리고 비가 오면 25층 계단을 오르셨대요. 정말 대단하죠? 와, 새벽 2시요? 정말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네, 그 결과 파킨슨병 증상 호전은 물론이고요. 당뇨나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주변에서는 병을 앓고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체 능력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목표와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게 중요하죠. 이건 정말 꾸준한 노력이 뇌의 가소성을 자극해서 실제 기능 개선으로 이어진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71세 여성 파킨슨병 환자분은 좀 다른 길을 가셨어요. 이분은 다리가 붓고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 시도 자체를 굉장히 주저하셨고 심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폼롤러 마사지조차도 힘들어서 못했다고 하셨다는 거죠. 아이고. 결국 허리 통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실 MRI상으로는 노화에 따른 아주 흔한 퇴행성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척추 수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 그러니까 운동 부족과 근력 약화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후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돼서 결국 보행기에 의존하게 되셨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개선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해결책, 수술 같은 것에 기대했던 좀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비슷한 질환을 앓고 계신데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정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네요.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도 있었죠. 뇌출혈 환자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50대 초반에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왔던 남성분의 사례인데요. 평소에는 운동과는 정말 담쌓고 살았던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삶을 돌아보게 되신 거죠. 근데 놀라운 점은 중환자실에서부터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글씨 쓰기 연습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한 지 딱 2주 만에 달리기를 시작하셨답니다. 퇴원 2주 만에요? 반신마비였는데. 네, 이후 3개월 동안 매일 77km를 달렸고 10km 마라톤 대회까지 완주하신 후에 곧바로 회사에 복직해서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완벽하게 적응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병이라는 큰 시련을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서 병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낸 경우죠. 역시나 강도 높은 노력이 뇌 기능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의지력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수준의 노력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그럴 것 같고요. 발전이 좀 더디거나 하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변화는 더디고 그 과정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는 분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그냥 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냥 하는 사람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는데요. 솔직히 어떤 외부 요인, 음식이나 약 혹은 요행에 기대려는 마음이 앞서는 경우를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거든요. 하기 싫고 힘들고 불편한 일을 스스로 감당하고 해내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지름길이나 꼼수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핵심은 결국 꾸준한 실천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서 나는 달리기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관절도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달리기를 해야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달리기라는 특정 운동 종목 자체가 아니라 숨이 찰 정도의 강도에 있습니다. 우리 몸과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바로 그 힘듦의 정도이니까요. 때려서 전신에 사용하면서 숨이 차오르고 그 상태를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달리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그럼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거 좋죠. 실내 자전거든 야외 자전거든 상관없고요. 또 등산처럼 자연스럽게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들도 아주 좋습니다. 헬스장에 있는 로잉 머신 같은 것도 훌륭한 전신 유산소 운동이고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8배 있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계속하다 보면 상당히 숨이 차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108배도요? 네, 만약 이런 운동들도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아파트 계단 오르기나 동네 뒷산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숨찬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정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의 상태에서 가능한 최선의 숨찬 활동을 찾아서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환자 본인의 노력만큼이나 주변, 특히 가족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간병 부담도 크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뇌질환은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의 지원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다만 저는 가족분들께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간병하시기 이전에 가족분들 스스로의 건강을 먼저 꼭 챙기셔야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환자분께 뭐 좋은 약이나 몸에 좋은 음식 이런 걸 찾아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노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 뭐 스스로 옷을 입는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가족이 전부 다 대신해 주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또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기구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때로는 옆에서 함께 운동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외래에서 뵌 80대 할아버지 한 분의 사례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사례였나요? 거동이 좀 불편하신 70대 아내분을 위해서 집안에 있는 트레드밀을 직접 개조하신 분이었어요. 아내분이 운동하시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딱 지지해주는 안전장치를 직접 설계해서 만드시고 또 잡기 편한 손잡이까지 직접 만들어서 부착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아내분의 걷기 운동을 도우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발명가시네요. 그렇죠. 할아버지의 이런 창의적이고 정말 능동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할머니는 아마 걷기 운동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건강을 잘 유지하고 오히려 더 좋아지셨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도움의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과 뇌 건강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숨이 찰 정도의 노력이 동반된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BDNF 분비 증가라든지 뇌 가소성 촉진 같은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이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실제 사례들이 이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죠. 네. 결국 핵심은 어쩌면 결과 그 자체보다도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더디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지라도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뇌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력은 정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당신이 직접 움직이고 땀 흘리고 도전해야만 뇌는 비로소 반응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인정하면서도 기꺼이 그 과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몸매 관리나 심혈관 건강 같은 신체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어쩌면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당신의 뇌일 수 있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해서 매 순간 신선한 혈액 공급에 의존해야 하는 아주 섬세하고 중요한 기관,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인지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질 전체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투자로서 오늘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숨찬 노력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